오랜 세월 동안 세계 군사력 부동의 1위는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한 해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항공모함,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스텔스기, 그것은 전쟁에서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정답이 언제나 옳았던 게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 국방비가 아닌 사람에 의한 생존 의지가 진짜 무기란 걸 당당하게 보여준 나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그 충격적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2년간 AI 분석가로 일하면서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타르타로스.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군사 시뮬레이션 AI였죠. 전 세계 200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확도가 무려 94.7%예요. 그런데 한 나라만 예외였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또 오류네요, 소장님. 제가 에드워드 밀러 소장에게 보고했을 때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빨간 경고창이 떠 있었어요. 인과율 분석 실패, 변수 KUR 처리 불가라는 메시지가 말이죠. 한국이 시뮬레이션에 개입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든 중국과의 경제 관계든 미국과의 동맹 문제든 한국이 끼어들면 AI가 먹통이 되거든요. 밀러 소장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버그야, 클레어. 한국은 중간 국가일 뿐이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질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GDP는 세계 10위권, 인구는 5천만 명, 분단국가, 미군 주둔. 숫자로만 보면 평범한 중견국이죠. 그런데 왜 AI가 분석을 못할까요? 더 이상한 건 패턴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한국은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더 단단해지고 고립될 것 같으면 오히려 세계 중심으로 나서더라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12년간 AI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데이터는 명확한데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겠다고 말이죠. 데이터로 안 되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죠. 밀러 소장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2주만 주세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시간 낭비야, 클레어. 그래도 해봐야죠. 이대로 놔두면 시뮬레이션 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노트북, 분석 장비, 그리고 12년간 쌓인 의문들을 다 가지고 말이죠.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만날 사람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움직이는 방식, 승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더 놀랐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서울 교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AI 시스템 덕분에요. AI 시스템? 저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알아서 척척 맞춰준다네요. 정체도 많이 줄었고요. 서울시청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이정은 연구원이었어요. 33살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박사님. 저희 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 씨가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서울 전체 지도가 나타나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실시간 교통 흐름이에요. 저희 AI가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학습해서 신호를 조절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국의 비슷한 시스템과 원리는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패턴 학습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시민들의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죠. 그럼 도로 신호를 더 빨리 바꿔주는 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건 뉴욕에서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를 거예요. 기술이 시민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찔렸어요. 미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한다고요. 흥미로운 철학이네요. 철학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기술은 도구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 씨가 제안했어요. 밖에 나가서 직접 보시겠어요?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서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정은 씨가 횡단보도를 가리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3초 전에 사람들이 준비를 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정말 그랬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글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말이에요. 정은 씨의 대답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타르타로스가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기술과 문화가 하나로 녹아든 사회. 미국식 알고리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서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밀러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소감 예상보다 복잡함. 더 관찰 필요. 답장이 왔어요. 그냥 효율성의 문제 아닌가? 아니에요, 소장님. 이건 효율성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질서. 그 질서의 정체를 알아내야겠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소.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을 보고 싶었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다시 버스를 타고 거제까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수백 미터 길이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박용수 소장이었어요. 59세, 고졸 출신의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박 소장의 첫인상은 과묵하고 단단했어요. 거친 손에는 수십 년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박 소장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야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납기예요. 납기요? 정해진 시간에 배를 완성해서 내보내는 거죠. 하루만 늦어도 큰일이거든요. 우리는 용접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저분들이 모두 언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건가요? 40년 해보니 몸이 알아요. 옆 사람이 언제 끝낼지, 다음 공정이 언제 필요한지 말이죠. 박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작업이 동시에 멈췄어요. 1초의 오차도 없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거든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미국 조선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은 못 가봤지만 들어보니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더군요. 저희는 팀워크가 더 중요해요. 팀워크라고 하시면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는 거죠. 안전도, 품질도, 납기도요. 오후에는 실제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작업자가 용접봉을 바꾸는 순간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구를 건넸어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런 건 어떻게 배우시나요?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배는 거죠. 신입이 오면 선배가 가르쳐주고 그 신입이 또 후배를 가르치고요. 40년째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자동화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효율은 중요해요. 하지만 배는 사람이 타는 거거든요. 기계만으로 만든 배에 사람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자동화가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또다시 모든 작업이 동시에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야 나갔어요. 내일도 또 이 시간에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40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박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일까요? 첨단 기술과 인간적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곳.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의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 타르타로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박 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계는 고장나지만 사람은 책임을 지거든요. 책임.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조선소로 갔습니다. 박용수 소장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분은 이미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고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박사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어제 말씀하신 책임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박 소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거대한 선체 내부였습니다. 용접봉에 불꽃이 튀는 가운데 몇 명의 숙련공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 부분이 엔진룸으로 연결되는 핵심 구조물이에요. 1mm만 틀어져도 배 전체가 위험해지죠. 박 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자동 용접기로는 안 되나요? 물론 기계도 정확해요. 하지만 바다는 살아있거든요. 파도, 바람, 온도. 매번 다른 조건에서 견뎌야 하는 배는 단순한 도면대로만 만들 수는 없어요. 한 용접공이 작업을 마치고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확인 부탁드려요. 박 소장이 돋보기를 끼고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좋아. 이 정도면 20년은 버틸 거야.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용접한 부분은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10년을 지켜봤거든요. 10년요? 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점심시간에 그 용접공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수 씨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 소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내 아이 밥값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 밥값이라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수 씨가 용접봉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들, 선원들, 승객들. 그분들도 집에 가족이 있죠. 제가 대충 용접하면 그분들이 위험해져요. 그래서요? 제 손에서 나간 용접이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제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이들도 소중하거든요. 그때 박 소장이 다가오셨어요. 민수야, 오후에 검사관 온다. 네, 소장님. 준비 다 됐어요. 검사관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급 검사관이에요. 우리가 만든 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분이죠. 까다로워요. 오후에 검사관이 왔습니다. 50대 후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용접 부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도 합격이군요, 박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검사관이 떠난 후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어요. 항상 합격하시나요? 20년째 불합격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번 긴장돼요. 왜요? 실력이 있으신데? 실력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배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생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박 소장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박사님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의 AI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해서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특별할 게 있나요? 박 소장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바로 그런 겸손함과 책임감이 한국의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술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 그게 바로 타르타로스가 이해할 수 없는 변수였어요. 박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글쎄요. 아마 우리가 어려웠던 때부터가 아닐까요?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생존의 지혜가 곧 협력의 문화가 된 거죠.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말이에요. 거제에서의 사흘째, 저는 김윤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정책연구실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52세, 예비역 공군 대령 출신의 미국 유학파였죠. 박용수 소장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클레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의 집단의식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김 박사의 첫 인상은 신중하고 지적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AI로는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흥미롭네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질서, 조선소의 협력 문화 등을 말이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1997년을 아세요? 외환위기 때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때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어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금반지, 목걸이까지 말이에요. 정말요?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언론에서 제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3주 만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공동체 의식이죠. 개인의 손해보다 나라의 위기를 더 걱정한 거예요. 미국식 개인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때 박 소장이 다가왔어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면서요? 아, 맞아요. 중국에서 기술 교류단이 온다고 하던데요. 김 박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술 교류요? 좀 이상한데요. 왜요? 어제부터 낯선 사람들이 공장 주변을 돌아다녔거든요. 중국말 하면서요. 김 박사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박 소장을 따라 현장으로 갔어요. 평소와 다르게 작업자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박 소장에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아까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설계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설계도를? 네, 핵심 기술 부분을 자꾸 물어보길래 이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사람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대에서 왔어요. 박 소장이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기술 교류 차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제 시도와 이게 속편집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린샤오라는 사람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견학객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김 박사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용접 기술이요. 특히 고강도 강제 용접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린샤오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핵심 기술 부분은 보안상 공개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작업 과정만이라도. 그것도 회사 규정상 안 됩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에 경고음이 섞여 있었어요. 린샤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조금 경직되신 것 같은데요. 기술은 함께 나누는 거 아닌가요? 기술은 나누는 게 맞죠.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그때 한 작업자가 박 소장에게 뛰어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왜? 아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CCTV 확인해 보니까 박 소장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린샤오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거 아닙니까? 오해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는데요. 박 소장이 단숨에 논리적 허점을 찔렀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 진정하세요. 김 박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정확히 뭔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 봅시다. 보안팀이 도착해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린샤오의 동료 중 한 명이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 소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린샤오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정말 화장실을. 실수로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복사합니까? 그때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둑놈들이네. 우리 기술 훔치려고 온 거잖아.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모든 분 진정하세요. 김 박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읍시다. 린샤오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학술 교류로 산업 스파이를 하나요? 박 소장이 일침을 놨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린샤오 일행을 연행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그들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산업 스파이였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빼내려던 거였죠. 그날 저녁 박 소장과 김 박사 그리고 저는 조용한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종종 있어요. 기술 탈취 시도는 계속되거든요. 박 소장이 답했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장비만 가져가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40년간 쌓인 경험과 책임감은 훔칠 수 없어요. 박 소장의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켜내려는 의지라는 걸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선택하는 정신. 그게 바로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았던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 스파이를 막아낸 작업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미국 AI로는 이런 걸 예측할 수 없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미국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타르타로스에 오늘 있었던 산업 스파이 사건을 입력해봤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 한국 측의 대응, 결과적 실패. 모든 변수를 넣고 분석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예측 불가 감정적 변수 과다. AI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기술 유출 방지라는 경제적 손실만 계산했거든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 2020년 코로나19 때의 집단 방역 의식. 모든 사례에서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식 사고로는 비합리적인 선택들이었거든요. 개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아침 김윤석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하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오후에 김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외침, 분단, 전쟁.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 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매번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했어요. 김 박사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6.25 전쟁 때를 보세요. 개인의 생존보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럼 DNA에 새겨진 건가요? DNA라기보다는 집단 기억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경험들이 문화로 정착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금을 모은 거군요. 맞아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어떤가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여도 위기가 오면 여전히 뭉쳐요. 코로나19 때 봤잖아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켰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집단의식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럼 이런 문화를 AI가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감정과 기억은 데이터화하기 힘드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타르타로스를 돌려봤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변수로 넣어봤습니다. 외침의 역사, 분단 상황, 집단 트라우마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분석 불가 비논리적 변수 포함. AI는 합리적 선택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생존을 위한 감정적 결단은 계산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날 밤 밀러 소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떤가 클레어? 뭔가 발견했나? 소장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AI로 분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데이터보다 경험이, 논리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밀러 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타르타로스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군. 네, 적어도 지금의 알고리즘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을 바꿔야죠. 데이터 분석 대신 문화 이해가 먼저예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제도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였죠. 문득 박용수 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계는 고장나지만 사람은 책임을 지거든요. 그게 바로 AI와 인간의 차이였어요.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의지. 그건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은 예측 불가의 나라가 아니라 예측을 넘어선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어떻게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숫자와 그래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보고서 대신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조용한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맞추고 대본 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맥킨타이어입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르타로스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AI 교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철학이 달라요.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거제 조선소 이야기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용접공 박용수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내 아이 밥값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어요. 미국에서는 기술을 경쟁의 도구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 생존의 수단이에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죠. 산업 스파이 사건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작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회사 기밀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거였어요. 한국의 집단의식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터득한 생존 전략이에요. 외침과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학습한 거죠. 영상의 중반부에서 저는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AI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은 합리적 선택만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선택은 감정과 기억에 기반해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보세요.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 행동이에요. 하지만 공동체 생존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시뮬레이션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한국은 시뮬레이션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입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동맹국이에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 고백을 했어요. 12년간 AI 분석가로 일하면서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타르타로스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하는 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예측 가능한 나라는 신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측은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영상을 보낸다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밀러 소장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소장님, 보고서 대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장은 하루 뒤에 왔어요. 클레어, 놀랍다. 상부에 보고했는데 반응이 뜨겁다. 귀국하면 브리핑 준비해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데이터 중심주의자였던 제가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데이터 대신 마음을 읽어야 하는 나라였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 질서정연한 광경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띈 건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 봤어요. 안녕하세요. 뭘 토론하고 계신가요? 한 학생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로구 고등학교 토론 동아리예요. 오늘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일이라니요?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주제 중 하나였어요. 어떤 관점에서 토론하시는 건가요? 토론 동아리 회장이라고 소개한 한서준이라는 학생이 답했어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의미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돈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좀 달라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이라는 말에 제가 반응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국이 분단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만든 문화와 가치를 북한과 나누고 싶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가 그 슬픔을 끝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8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렵죠. 하지만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서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른들은 우리를 걱정해 주세요. 취업이 어렵다, 경쟁이 심하다,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더 나은 한국을 만드는 꿈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나라를 더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라는 걸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세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한국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온 연구원이에요. 한국을 이해하려고 2주 동안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어떠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 같아요?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그런가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살려면 나라가 잘 되어야 하니까요. 나라가 잘 되려면 다음 세대가 더 나아져야 하고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외국에서는 공부를 개인의 성공을 위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린 지키기 위해 배우는 중이에요. 뭘 지키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나라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올 아이들의 미래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 타르타로스가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이 나라 사람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목표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의 행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였죠. 학생들과 헤어지면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혹시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북한 친구들에게 K-POP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더 멋진 문화를 만들고 싶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측 불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AI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꿈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개인의 꿈이 아닌 공동체의 꿈을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코드로 분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측 불가 코드 K. 제가 붙인 제목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을 넘어선 나라. 코드로 해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코드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분석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파트너로, 예측의 변수가 아닌 신뢰의 동맹으로 발전할 거라고요. 서준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린 지키기 위해 배우는 중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그리고 한국이 가진 미래의 가능성을 말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믿던 분석가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연구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밀러 소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클레어, 상부에서 내 영상을 보고 충격받았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 있다. 준비해와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거네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저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박용수 소장의 거친 손, 이정은 연구원의 따뜻한 미소, 김윤석 박사의 깊은 통찰, 그리고 서준이의 빛나는 눈빛. 모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내일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나 그래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웠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타르타로스를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여전히 같은 결과였습니다. 예측 불가 변수 KOR 처리 불가. 하지만 이제는 그 메시지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본 서울의 야경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불빛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설계자들이었어요. 자신만의 미래가 아닌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절대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이 나왔어요. 광화문의 학생들, 거제의 작업자들, 서울의 연구원들.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해에서부터 진정한 동맹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미래 설계 방식이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중국 여권이면 충분해요. 이제 곧 전 세계가 중국을 환영할 거예요. SNS 팔로워 200만. 공산당 외교부 무남 동렬인 샤오메이. 중국 어디서는 VIP 대우만 받던 그녀, 세계가 자신에게 길을 열어줄 줄만 알았죠. 그러나 런던 히드로 공항. 단 50초 만에 한국 여권이 먼저 환영받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은 웃으며 통과하지? 그 순간부터 국격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받은 차별. 그리고 한국은 신뢰가 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팔로워 200만 공산당 관료의 딸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신뢰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그 기록을 확인하시죠. 저는 그날 유럽 공항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 200만 명을 자랑하는 중국 외교부. 고위 간부의 딸린 샤오메이가 공항 라운지에서 생방송을 켜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드디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샤오메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 출장에서 중국인의 품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민족인지 증명할 기회거든요. 댓글창에는 중국 시청자들의 환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트와 박수 이모티콘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샤오메이의 다음 발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중국이 진짜 G2입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작은 나라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왔다고요. 시청자들이 더욱 열광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인 유튜버 유미 사토가 샤오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드디어 실제로 만나네요.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과대평가된 나라 같아요. 맞아요. 샤오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과장해서 포장한 거죠.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반한국 정서라는 공통점으로 금세 의기투합하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출국 수속을 밟으러 가는 과정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VIP 라인으로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는데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우선 처리해주고 있었어요. 반면 샤오메이는 일반 라인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항 보안관의 말이었어요. 동료 직원에게 요즘 한국 여권 위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자주 시도하더라고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샤오메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샤오메이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자랑하러 나온 여행이 시작부터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미 사토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여권이 위조 대상이 될 정도로 가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럽 입국 심사에서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입국 심사대에서 보안 조사라는 명목으로 별실에 끌려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30분 넘게 대기하면서 여권을 여러 번 확인받아야 했죠.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별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샤오메이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중국 여권에 대한 추가 심사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중국은 강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조해했습니다. 반면 외교부 공무원인 박민수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VIP 입국 처리가 됐고 현지 직원이 직접 마중 나와서 환영 인사를 건넸거든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팬데믹을 잘 막을 수 있었죠. 방역 모델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박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국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호감을 샀는지 공항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짐 운반부터 교통편 안내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미 사토는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봉주르, 제 파스포트 플리즈 어설픈 발음으로 말해봤지만 심사관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불완전한 체류 기록 때문에 입국이 지연됐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투덜거리며 기다려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이 박민수에게 한 설명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입국 절차상 신뢰국가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최상위 등급으로 포함돼 있어요.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 제외 상태거든요.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샤오메이와 유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뢰국가 리스트 샤오메이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과거 위상이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 역사로만 국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방역과 국제 협력, 문화 콘텐츠로 쌓아온 이미지가 이런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국격은 자랑이 아니라 신뢰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호텔 체크인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샤오메이는 5성급 호텔 프론트에서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신용카드 인증이 안 되면 현금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중국 카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뜻이었죠. 보증금이요?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거죠? 샤오메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식 예약을 했고 카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요. 하지만 직원은 호텔 정책입니다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샤오메이는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개인 신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죠. 박민수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프론트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박민수님이시죠? 저희 호텔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위 고객으로 자동 분류돼서 스위트룸에 배정받았거든요. 특별히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오징어 게임 대팬이라서요. 한국 손님들께는 항상 최고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생충도 정말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분한 대우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 호감을 샀는지 직원들이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룸서비스 메뉴 설명부터 근처 관광지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유미 사토는 일반 룸 배정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인이라고 하면 대우가 정말 좋았는데 왜 요즘은 이런 거지? 중얼거리며 체크인을 마쳤어요. 과거 일본의 경제대국 이미지가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들린 다른 투숙객들의 대화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고급 호텔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브랜드급으로 올라갔어.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매너도 좋다더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K-드라마, K-팝 덕분에 한국인이 외교적 혜택까지 받고 있다니까. 샤오메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웨이보 라이브를 잠시 껐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중국의 위상을 자랑하러 온 여행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과거 영광이 현재에도 통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 직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국격이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했어요. 거리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샤오메이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석이라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바로 5분 후에 백인 남성과 한국 여성 커플이 도착했는데 곧바로 입장시켜 주더군요. 어떻게 저들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샤오메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대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샤오메이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레스토랑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였어요. 요즘 한국 손님들 정말 많이 와. 매너도 좋고 팁도 넉넉하게 주더라. 한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좀 시끄럽고 까다로워서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샤오메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유미 사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오늘은 예약 고객만 받습니다라며 거절당했거든요. 예약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유미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직원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일본인이라고 하면 VIP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일본이 경제대국이었던 시절의 영광이 아직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근처 카페에서 들린 유럽 여성들의 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훨씬 신뢰되잖아. 매너도 좋고 문화 수준도 높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 빠졌거든. 정말 세련된 것 같아. 더 놀라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 유럽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봐,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또 일어났대.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가 걸렸다는 뉴스야. 유럽 내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신뢰와 의심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샤오메이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까지 해외여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유미도 덩달아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위상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현실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국격이란 자랑이 아니라 실제 신뢰로 증명되는 것이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샤오메이는 충격을 받아 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믿기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여권 파워를 검색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190개국이나 됐습니다. 중국 여권은 80개국 정도였거든요. 이게 말이 돼? 샤오메이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비자 프리 인덱스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모두 비슷한 결과였어요. 한국이 세계 2-3위권에 랭크돼 있고 중국은 70위 밖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국제 신뢰도, 투명성 지수, 부패, 인식 지수 등을 찾아봤는데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대국이니까 당연히 모든 면에서 앞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유미 사토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호텔방에서 OECD 각종 지수를 검색해봤는데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상위권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수, 혁신지수, 디지털 경쟁력까지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였어? 유미가 놀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UN 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고 코로나 방역 평가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뭘 보고 살았던 거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충격을 공유했어요. 샤오메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미, 너도 한국 관련 자료 찾아봤어? 정말 충격적이야. 유미가 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그냥 외형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평판 순위였어요. 전통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거든요.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1위, 세계 11위에 랭크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27위, 일본은 8위였어요. 아시아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네. 샤오메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규모나 인구 기준이 아니라 실력과 신뢰 기준으로 재편된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부상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문화 영향력 지수였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수치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문화 수출 강국 3위에 랭크돼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웨이보에 올릴 콘텐츠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워졌거든요. 유미도 일본의 과거 영광에만 기대던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국제회의장에서 진짜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에 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박민수가 한국 대표로 발표에 나섰는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자마자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팬데믹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3T 전략, 즉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어요. 특히 K-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한국이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실제 운영 영상과 함께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니까 참석자들이 감탄하더라고요. 검사 시간은 10분, 결과는 6시간 내 통보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설명도 놀라웠어요. 익명화된 통신 데이터와 카드 사용 정보로 동선을 추적했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기술력과 윤리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법이었거든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박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냈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박민수는 하나하나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박민수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정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겸손하게 성과를 설명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유미 사토의 발표는 아쉬웠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위기 대응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과거 경험담 위주의 내용이었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했어요. 일본은 오랜 경험과 전통이 있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질문도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 정도였거든요. 유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샤오메이의 발표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규모만 자랑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참석자들이 지루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비웃음 섞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체적인 혁신 사례는 있나요? 라는 질문에 샤오메이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현재 역량보다는 과거 영광에만 기대는 모습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로비에서 들린 평가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발표는 실력과 데이터, 윤리까지 완벽했어. 정말 인상적이었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랑만 하고 구체적인 증명은 못했어. 저는 그 순간 진짜 국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국격이었어요.